같아 산산. 당신은 삼국지에 어떻게 빠지게 되셨나요? 저는 보통 특정 시리즈에 빠지게 될 때 딱 2명의 매력 캐릭터 때문에 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애캐 한솔로, 그리고 그와 사뭇 다른 루크 스카이워커, 최애캐 스팍, 그리고 그와 다른 매력의 커크 선장의 조합이 각각 스타워즈와 스타트rek에 처음 빠지게 했고, 세계관에 깊이 들어간 이후 또 다른 애착캐가 형성되죠. 비슷한 예로 제갈량, 조운, 조조 등에 빠지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에 처음 빠지게 된 단초는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관장 콤비가 거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들 때문에 삼국지에 입문했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 관우와 장비의 인기는 나관중이 만든 게 아닙니다. 삼국지 시대부터 1000년 넘게 중국인은 관우와 장비를 사랑했으며, 각 시대에 엄청나게 강력한 장수가 있으면 관장지용, 즉 관우 장비급 용맹이라는 표현을 클리셰로 쓸 정도로 강력함의 영원한 상징이었습니다. 지난 편에서 화살로 여러 적장을 죽이거나 적은 병력으로도 고군분투했던 장수들을 그렸다면, 이번에는 관우 장비에 비견되었던 장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대 수십 명의 장수가 그런 기록을 가졌지만 그 중에서도 실제 무쌍 기록을 철저히 따져 순위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사 역대 무력 10위부터 6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조광윤 무력 96. 조선은 문치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성계는 동아시아 최강의 맹장 출신, 기마궁술이 압도적이며 엄청나게 무거운 강궁을 쓰면서도 백발백중 명사수였죠. 송나라도 비슷합니다. 중국사에서 문치주의로 가장 유명한 나라지만 송나라를 건국한 조광윤은 엄청난 맹장. 유비와 같은 탁군 출생인 조광윤은 이미 어린 나이부터 강한 무예를 보였는데, 특히 기마궁술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키는 7척으로 송나라 기준으로 무려 2m 20cm. 건국자 신격화일 수도 있지만 당대에는 키가 클수록 상위 부대에 배치되고 더 높은 봉급을 줬기 때문에 키를 매우 엄격하게 봤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악비는 174cm 이상 입대 가능한 광해군 출신, 조광윤은 왕의 호위를 맡는 수기 장령 출신이기에 군대에서 최장신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역사에 가끔 나타나는 야오밍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엄청 사나운 말을 다루다가 조광윤의 머리가 섬벽에 부딪혔는데, 모두 다 조광윤 머리가 으깨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서 말을 쫓아간 일화도 있습니다. 은간우와 우스만급 맷집과 기마궁술을 바탕으로 조광윤은 20대부터 후주 세종의 지휘관으로 남벌에 엄청난 공로를 세웁니다. 954년 북한 요나라 연합군의 협공으로 많은 후주군 병사들이 항복하며 왕인 세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나, 조광윤이 갑자기 필사의 항전을 외치더니 사졸보다 앞서서 적군을 공격. 이걸 또 본 사졸들이 각자 일당백으로 싸우며 전황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이 고평 전투로서 후주와 송으로 이어지는 천하통일 사업의 시작. 956년 봄 회남 공격 시에는 남당의 15만 군사와 붙었는데, 남당의 절도사 황포휘가 1대1 승부를 제안합니다. 조광윤은 이를 받아들이고는 바로 황포휘의 진영 가운데로 말을 타고 돌진해 머리를 따고 오는 충격과 공포 시전. 이후 상주 단련사 요봉까지도 직접 잡으며 전쟁을 끝내버립니다. 소수로 대군을 맞선 정도가 아니라 대군 속에서 단기로 들어가 적의 순회를 베고 온 점을 반영해 조광윤을 10위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조광윤은 부하들의 추대로 세종의 어린 아들에게 선양을 받아 제위에 올랐고, 비교적 전임 왕족들과 피정복 백성에게 잘 대해주면서 남평, 후촉, 남한, 남당 등을 접수해가며 천하통일을 하기 직전 북한과 5월을 남기고 49살에 급사합니다. 그런데 본인과 같이 유능한 무인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이 가장 잘 알았기 때문인지, 조광윤은 절도사의 권한을 회수하고 중앙정부의 통제로 두게 합니다. 마치 무려왕 이성계 또한 나라를 세우고는 중앙집권과 문치주의에 치중한 점과 유사. 이 때문인지 송나라는 지속적으로 북방 세력에 밀리며 반쪽짜리 통일정권으로 남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한편 그가 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만든 태조 장권은 우리가 아는 영춘권, 소림권, 태극권 등으로 발전되며 아시안게임 종목인 우슈의 기원이 되죠. 우슈가 우리말로 무술인데, 조광윤은 무술왕 정도가 아니라 무술을 만든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높은 랭킹에 오를 자격이 있는 창업 군주죠. 9위 등강 무력 97. 280년 사마염의 삼국통일 이후 30년도 안 돼서 중국은 이민족 침략으로 대분열의 시대.
그러다가 370년대에는 티베트계 저족 부건이 세운 전진이 동진과 세상을 양분하게 됩니다. 비록 40년 만에 망하지만 전진에는 많은 영웅 유닛들이 있었는데요. 제갈량급 명재상이라는 왕맹도 있었고, 등강이라는 장수와 전진의 4대 황제 부비는 관우장비급 용맹을 가졌다는 평가. 사마광의 자치통감에서는 등강은 같이 활약한 장호와 만인지적으로도 꼽힙니다. 장호 또한 엄청 힘이 세고 날래서 소를 끌면서도 달릴 수가 있었고, 높은 성도 뛰어넘을 수 있는 장수였지만 그를 생포한 것조차도 등강이었죠. 파트너를 바꾸며 당대 최강 캐릭에 계속 뽑힐 만큼 등강은 대단한 장수였으며 만인지적 장수 특징답게 기마궁술에 매우 능했습니다. 그의 무쌍은 4세기 판도를 바꾸는데 직접 관여했는데요. 357년 관중을 공격한 강족을 전멸시키고 365년 흉노를 직접 공격해 복속시켜 좌현왕인 유의진을 생포하는 활약을 펼치죠. 369년 역대급 명장 동진의 환혼이 전현을 공격하면서 파죽지세로 북쪽을 올라오자 전현 황제 모용위가 땅을 준다는 조건으로 전진에게 도움 요청. 이때 등강은 2만 기보병을 이끌고 출진하여 초지역에서 동진군을 크게 물리쳤는데 이때 환혼의 병사 수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당해 11월 동진군이 물러나는데 화장실 다녀온 후에 마음이 달라지듯이 전현은 땅 준다는 약속을 파기합니다. 빡쳐버린 전진의 황제 부견은 곧바로 전현 정복을 시작하죠. 이때에도 선봉으로 나선 등강은 모용장의 군대를 격파해 낙양 일대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대치병력은 전현 40만 대 전진 6만으로 전진이 훨씬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치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진의 총사령관 왕맹은 등강에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는 수적으로 너무 밀리고 있어. 오직 등장군만이 전세를 뒤집을 수 있어. 등강은 여기서 극딜을 하죠. 저한테 사예 교위를 시켜주시면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의 감사원장 다 더한 듯한 실세. 의회의 오퍼에 당황한 왕맹은 거기까지는 본인 권한이 아니고 안정태수에 시급 10,000호를 준다며 설득하지만 실망한 등강은 아프다며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결국 등강 없이 펼친 전투에서 크게 깨진 왕맹은 쪽팔리지만 등강을 다시 부릅니다. 황제께 사예교위 추천해줄 테니 당장 삼류 연기하지 말고 튀어나와. 재상님의 금융치료에 감동한 등강은 갑자기 술을 마음껏 마시고는 말 타고 전현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빈집 드나들듯이 전현의 진영을 4번이나 들어갔다 나오면서 마음껏 창을 휘둘렀는데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으며 그 기세로 전진이 공격을 펼치니 정오까지 5만 명이 죽거나 생포됩니다. 이에 전진이 총공격을 하자 전현군 10만 명이 죽거나 생포. 이후 등강은 업성까지 정복하며 전현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죠. 후에는 탁발선비의 대나라까지 멸망시키는 활약. 일신의 용력 하나로 전진이 하북을 평정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는데 이 영토가 남북조 시대의 북조 파트의 기틀이 되죠. 다만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직위는 평생 못 얻습니다. 왕맹이 등강 사예교위 임명을 추천하지만 황제 부견에게 리젝당하고 대신 거기장군까지 올라갑니다. 하나 아쉬운 점은 등강이 383년 이전에 죽었는지 그가 비수대전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전진이 동진에게 대패한 이 유명한 전투로 인해 동아시아 유니버스는 또 한 번 크게 요동을 칩니다. 8위 유유 무력 97. 역사는 항상 반전의 연속입니다. 비수대전에서 전진을 대파한 동진이 천하를 잡을 줄 알았으나 오히려 동진의 사마씨들은 더욱 마음 넣고 나라를 말아먹죠. 그 결과 비수대전의 주역 북부군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북부군 사령관 류레지의 부하인 유유에 의해 417년 사마씨의 진나라는 모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유유는 전략도 뛰어났지만 엄청난 용력을 가졌는데요. 애초에 몸으로 하는 모든 걸 잘했습니다. 미친 맷집에 창술, 모술, 게다가 축구까지. 아직 동진의 장수 시절이었던 399년 회계에서 손은의 반란을 진압할 때 유유는 정찰 도중 수천 명의 반란군을 만났는데 함께 있던 병사는 모두 살해당하고 유유 홀로 낭떠러지에 떨어집니다. 반란군들이 유유를 쫓아오자 유유는 대도를 휘두르며 정면으로 오는 여러 명의 적을 베어버리고 다시 강변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후에도 굉음을 내지르며 적을 무찌르죠. 유유의 상관인 유래지가 구원을 갔을 때 그는 유유 혼자서 수천 명의 반란군을 쫓으며 반란군이 정신없이 도망치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래지의 부대가 합류하자 죽거나 포로로 잡힌 병사가 무려 1000여 명. 401년에 손은의 10만 대군이 건강을 다시 한번 치자 이번에도 유유는 1000여 명의 군사로 수만의 손은군을 쳐부숩니다. 그러나 당시 동진의 실세는 환현이었습니다. 유유는 환현의 황제즉위를 찬성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어 거병을 준비하는데요. 몇천 명이 모이자 유유는 곧바로 수만 명의 환현군을 공격합니다. 환현의 장수인 황보부가 창을 들고 유유에게 달려들자 유유는 화살로 황보부를 사살해 승리를 이끕니다. 이후 유유는 병사 1700명을 복주산에 배치시키며 환현군 2만 명을 격파시키는 놀라운 업셋 시전. 결국 환현은 익주자사 모거와의 난전에서 죽고 유유는 405년 동진의 대권을 잡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과감한 북벌을 진행하는데 조조처럼 황권을 선양받기 위한 업적치를 쌓기 위함인지 몸소 군을 이끌고 북벌 및 내부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가 이끈 부대는 수가 열세일지라도 항상 이기는 쾌거를 보이죠. 수십 년 동안 4명의 황제를 죽이고 3개의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강력했던 부기와의 전쟁에도 승리하며 황하-이남까지 차지. 장강-이남이 아니라 황하-이남입니다. 실제로 남방정권이지만 낙양, 장안, 산둥반도까지 차지하며 수나라 전까지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죠. 420년 동진 황제 사마 덕문을 죽이고 결국 스스로 유송의 황제가 되는데 중국사 최대의 난세인 남북조 시대에서 무력 하나로 흑수저가 황제에 오르는 쾌거를 보입니다. 이런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 때문인지 조조, 환온, 진경지, 모용수 등 최강의 위진남북조 장수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장수입니다. 7위 설안도 무력 97. 남북조 시대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합니다. 등강에 의해서 망했다고 한 대나라는 전진이 383년 비수대전에서 동진에게 대패하자 잔당들이 세력을 키워 387년 북위로 부활. 이윽고 5세기에는 하북을 평정하며 강남의 유송정권과 중국을 양분하죠. 그리고 당대 최고의 살인병기는 설안도였습니다. 설안도는 어려서 용감했으며 신장은 7척 8촌이었는데 동진척 기준으로 무려 195cm. 커다란 키와 리치 때문인지 국마에 능숙했다고 합니다. 설안도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낳은 당대의 코스모폴리탄. 치명적인 무쌍 능력 덕분에 FA처럼 국적을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부기와 유송 모두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아버지는 유송 무제의 부하였는데 본인은 초기에 부기를 섬기다가 다시 유송 문제에 항복하죠. 450년 부기와 효산에서 전투를 할 때 홀로 말을 타며 부기군 진영에 뛰어들어 마구 휘젓고 다닙니다. 엄청난 창솜씨로 인해 군사들은 설안도와 맞붙으려 하지 않았죠. 설안도는 이때 피가 팔꿈치까지 흐르고 창이 부러지면 창을 바꿔가며 싸웠는데 이 덕분에 사기충천한 유송의 병사들은 다시 부기군과 붙으면서 5000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습니다. 덕분에 유송은 섬성에서 승리하고 동관까지 포위. 454년 유송의 장수 노상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설안도는 멀리서 노상을 보고는 바로 말을 달리며 큰 소리로 노상을 부르고 곧장 가서 그를 찔러 죽입니다. 이건 당대의 가장 쇼킹한 사건이었는데 노상이 당대의 만인적이라고 불리는 최강 장수였기 때문입니다. 관우가 원소군 최강의 장수인 알량을 썰면서 무신의 임팩트를 갖게 되듯이 설안도 또한 최강 맹장을 죽이는 맹장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그 후에도 반란군과 일진일퇴를 벌였으나 설안도가 필마 단기로 참여하는 순간 전황은 관군의 완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무력왕도 너무 어려운 게 정치인가 봅니다. 뭔가 올라갈라 하면 모함을 받으며 면직되죠. 466년에는 유성의 황권 다툼에서 줄 잘못 썼다가 결국에는 커리어를 시작했던 적국인 부기의 항복. 부기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던 57살의 노장이지만 부기는 곧바로 설안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주 팽성에서 유송의 군대를 크게 격파합니다. 이번에는 유송 측 전사자 만여 명의 총사령관은 동상으로 손발가락이 떨어지는 등 유송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죠. 설안도는 마치 유송과 부기의 시소게임에서 밸런스 패치같이 나타난 무신 느낌. 그리고 피는 못 속이는지 설안도의 6대 손이 바로 지난편에 나왔던 당나라의 설인귀입니다.
양대안 순위에서 제외. 설안도로부터 50년 정도 후 같은 부기에서 저쪽 출신 장수 양대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당대에 장비와 관우를 능가한다는 평가까지 받았죠. 심지어 코에이 삼국지에서도 무려 97에서 98까지 단골 등장. 물론 양대안도 대단합니다. 소시적 동네 호랑이를 베어 죽이고 화나면 나루토의 사륜안처럼 수레바퀴 눈동자가 하나 더 생기며 전쟁할 땐 그 주변에 오라 같은 연기가 피어나 노려보거나 소리치는 것만으로 적이 스턴된다는 기록. 아이들은 양대안 이름만 들어도 울음을 그쳤다고 합니다. 다만 아우라에 관한 표현들이 엄청나긴 하지만 맨투맨 무쌍 기록이 부족해서 이번 순위에는 배제할까 합니다. 6위 고오조 무력 97. 양대안이 전성기를 이끌던 북위의 탁발선비 왕권이 6세기에 약해지면서 서위와 동위로 나뉘고 이는 각각 북주와 북제가 되죠. 참고로 동위, 북제의 실권자는 발해고씨였는데 고오조는 성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교체 과도기에 동위의 대표 맹장. 그의 모습은 표범의 목을 가졌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담력이 얼마나 셌는지 어려서부터 목소리 크다는 오조라는 자와 솟아있다는 앙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북위가 붕괴되기 직전 형인 고건과 함께 거병했으나 과도기의 실세였던 흉록의 이주영에게 패출되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주영이 먼저 죽고 북위의 황제는 이주씨의 잔당 이주세룡을 처리하기 위해 죄수인 고오조를 사면시키죠. 고오조는 포승줄을 풀자마자 갑옷을 입고 창을 횡으로 쥐며 적진을 돌격하니 향하는 곳마다 적들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이미 북위의 기운은 쇠했는지 황제는 살해당하고 고오조는 다시 형과 신도에서 거병을 합니다. 이에 이주세룡의 종숙 이주우생이 5,000병력으로 그를 공격했는데 고오조는 갑옷도 입지 않고 단 10기를 데리고 출동. 아무리 고오조가 마창술 깡패라도 이건 너무 에바라고 생각했는지 성을 지키던 형 고건이 500명의 구원병을 보냈는데 그 구원병들이 이르기도 전에 이미 고오조의 10여기의 무쌍으로 인해 이주우생의 5,000병력이 퇴각했다는 전설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장료가 800으로 손권 10만을 격파한 것을 포함해 청나라의 조익이 소수병사 레전드 기록을 정리했지만 고오조가 10여 기로 수천을 퇴각시켰다는 것은 가장 익스트림한 기록 중의 하나입니다. 기록이 다소 과장되었을 수는 있지만 고오조 자체가 안하무인 성격에 내부에도 적이 많아 사가들이 굳이 조작하여 잘 써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먼 친척벌이자 북제의 창업자 격인 고환이 세력을 얻자 동위의 대장군이 된 그는 우문태가 사령관으로 있는 서위 공격에 공헌하게 되죠. 자치통감에서는 고오조의 기마와 창술이 세상에서 가장 전륜해 그 한 명을 좌우 100명이 당해내지 못한다고 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그를 항우에 비교했다는 문구가 있는데 최후 또한 항우와 매우 비슷합니다. 538년 하규 전투에서 동위는 서위에게 패배해서 모두 도망가는데 고오조만이 용감하게 우문태군과 격전을 벌인 후 겨우 포위망을 뚫고 홀로 하양 남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양 남성의 장군인 고영락은 평소에 고오조를 재수없게 생각해서 문을 안 열어주죠. 우문태는 당대 최대의 무력왕인 고오조에게 원피스 사황급 현상금으로 비단 1만 피를 심지어 연금으로 매년 준다고 걸었는데 적들이 고오조에게 쫓아오자 고오조는 말을 돌려 이렇게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나를 죽여서 어서 영웅이 되어라. 마치 항우가 마지막에 외친 호기와 비슷하죠. 그러고는 곧장 서위군 속으로 돌진하여 전사. 얼마나 당대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큰 장수였는지 그가 죽고 나서 사당을 세웠는데 동상의 머리가 계속 갈라져 고치고 다시 만들어도 계속 갈라졌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에게 원한 많은 사람이 계속 잘랐던 게 이제 탑5만 남았네요. 빨리 마치고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붓하고 편안한 연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